네. 예, 저기 이 혁신 얘기에서 그러는데요.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특단의 대책으로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뭐 일자리 문제를 당장은 단기적으로 해결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경제의 어쨌든 간에 이 밑바탕을 근본적으로 체질 개선하는 문제.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한국판 뉴딜 이렇게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예. 이 한국판 뉴딜을 보면서 평상시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혁신의 아이콘이신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점수 사실 좀 박하게 줬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이제 많은 이제 이 논란에도 언론들이 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도하고 그러는 바람에 그래서 굉장히 저거 됐었는데 저는 굉장히 박한 점수를 줬어요. 근데 시장님이 혁신의 아이콘인 시장님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니, 저는 뭐 정부가 이번에 뉴딜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의 뉴딜을 제시한 거는 또 훌륭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이 역시 디지털 강국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사실 뭐 외국에 이렇게 순방을 가보면 뭐 핸드폰 쓰면서 뭐 영상 하나 보낸다거나 이러면 한참 딴짓하다가 봐야 돼. 그렇죠. 너무 속도가 내려가지고. 외국에 나가면 우리 런던, 동경, 뭐 뉴욕 다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은 그냥 순식간에 가버리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서울시는 이번에 와이파이, 프리 와이파이. 그래서 어디서나 공짜로 쓸 수 있게. 그거 대박이었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저한테는요. 사실 큰 돈도 안 들어가요. 뭐 한 2천억 정도 하면 되는데 서울 시민을 위해서 못 쓰겠습니까? 근데 그 효과는요. 사실 3인 가구 그러면 거의 한 10만 원씩 그렇죠. 내잖아요. 그걸 1,000만 명이 안 내게 되면 그 돈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가성비가 훨씬 큰 거죠. 그거 언제부터 저희 실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미 계속 하고 있고요. 아마 금년에 제가 웬만하면 꺼내라 그랬고 혹시 안 되면 내년까지. 지금 버스 같은 데서는 이미 다 되고 그러더라고요. 버스는 다 되고요. 뭐 북한산에도 되게 저희들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정교하게 하고 또 여기에 우리가 이제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키워내고 그래서 저는 이런 디지털 뉴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조금 더 이제 아마 앞으로 더 발표하시지 않을까 싶고 저희들도 준비하고 있는 게 이제는 정말 생태 문명적인 전환 이른바 그린 뉴딜 이런 것도 저는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에는 그냥 이 방역만 잘할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세계 최고가 해야 되거든요. 제가 그걸 이른바 표준 국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준이 되자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다음 그것도 기대하고요. 네. 여기 뭐 댓글 보니까요. PWS라는 분은 그린 뉴딜 또 시윤 초이 이분은 생태 문명 전환 뭐 이런 막 제가 얘기하는 걸 그대로 하고 계시네요. 윤수현 씨는 홍남기가 문제 그러셨는데 이건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홍남기 아마 우리 기재부 장관님이 문제라고요? 네. 근데 저희 제 댓글에는요 보면요 아직 버스는 안 되고 있다고는 말이 올라 있는데 어느 지역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거든요. 버스, 지하철을 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버스에서 되던데요. 되게 이제 와이파이가 다 잡히고 그러던데. 지금 뭐 이제 지하철 이렇게 공공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부터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이게 또 통화의 질도 괜찮습니다. 이게 저희들 가장 좋은 걸 지금 쓰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늦어도 내년까지는 저희들이 완전히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좀 안 되는 지역들은 아마 그 지역적인 아마 좀 차이가 있는가 본데요. 지금 뭐 시장님 말씀 맞다. 여기 어디인지 신고해 주시면요. 거기 내일 바로 깔라고 하겠습니다. 야, 대박입니다. 오늘 같이 콜라보를 하다 보니까 그런 혜택까지 지금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홍남기 부총리를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기재부 이번에 발표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좀 표했던 이유가요. 관료들이 너무 관성적으로 저는 일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사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소위 미래 신성장 동력 육성을 계속 해왔잖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가 IT까지는 잘 쫓아왔는데 IT 이후에 그러니까 2000년대 이후에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 보게 되면 구글이라부터 해가지고 뭐 페이스북, 애플 뭐 이런 넷플릭스 이런 기업들이 쭉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그런 이제 유의 기업들이 좀 안 만들어지는 점. 저희들 그걸 이제 플랫폼 사업 모델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닷컴 사업 모델까지는 잘들 만들었는데 닷컴 사업에서 이제 그러니까 플랫폼 사업으로 진화하는 데 속에서 안 된 이유가 삼성과 구글의 차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은 제조업체잖아요, 여전히요. 예. 그래서 이제 삼성은 여전히 스마트폰이라는 기기를 만드는 업체잖아요. 네. 애플은 근데 아이디어를 팔아먹고 앉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이 왜 이제 그런 이유가 발생하느냐 하는 것을 그랬을 때 이걸 너무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경제라는 걸 하나 생태계로 봐야 되는데 생태계로 한다면 거기에 살아가는 생명체들, 동물, 식물 같은 생명체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둘러싼 자연 환경 같은 경우 토양이라든가 물이라든가 기후 이런 것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너무 그러니까는 기존의 사람들을 이게 지금 시장님 저는 대학에 있으니까 그러는데 작년부터 지금 2000년생들이 대학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2001년생들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001년생 올해 들어온 학생들은 대학 캠퍼스에 밟지도 못하고 있어요. 아주 이게 특이한 현상이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이런 것을 그다음에 2013년생이 올해 초등학교 입학하는데요. 그렇죠. 얘네들도 오프라인 학교를 그러니까 지금 못 밟고 아직 못 가봤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 아이들은 지금 이 세대들은요. 지금 이 디지털 생태계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앞으로 굉장히 익숙할 수밖에 없는 세대거든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20세기의 경험들은 되게 오프라인에 굉장히 생태계에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생태계에다가 몇 개 그러니까 그런 디지털 인프라를 비대면 인프라를 그냥 갖다 더 덧붙이면은 이게 디지털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저는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사람도 그러니까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저는 이 공백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특정 산업만 그냥 투자를 하고 그걸 육성을 하면은 그냥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표준 국가론을 요새 많이 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역처럼 사실 우리가 앞서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뭔가 우리가 새로운 표준을 자꾸 만들어 가려면 그만큼 과거에 익숙했던 이런 많은 관행이나 제도나 이런 걸 빠른 시간 내에 새로운 시대로 전환시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뭐 위에 장관으로 다 있고 지도자로 다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세대 교체도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제가 싱가포르를 가봤더니 거기는 30대 장관도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뭐 물론 육체적으로 반드시 젊다고 젊은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변화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이런 것들이 이제 포스트 코로나에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제적으로 저는 그렇게 새로운 어떤 혁신적인 기업들이나 스타트업이 막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정부도 저는 크게 변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요. 과거 개발 독재 시대의 정부 체제 이런 게 지금 그대로 있기도 하잖아요. 정부 개혁 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우리 스스로 커다란 전환이 대전환이 자신의 생각과 행동과 우리의 사회 체제와 또 제도 이런 것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게 좀 돼야 되는데 아마 이런 것들을 우리 또 국민들도 요구하고 있지 않나 싶고요. 네, 그 다음에 요즘 굉장히 기쁜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이상환 씨는요 내년 되면 박원순 TV 구독자 100만 간대요. 네? 교수님 제일 젊은 제일 아주 교수님도 제일 좋아하시네요. 네. 그거 아주 그냥 여러분들 응원을 가지고 시장님이 힘이 비례하니까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최병희 TV도 마찬가지로 사랑해 주시고요. 근데 제가 경제학자지만요. 경제학자지만은 제가, 이 교수들의 세 가지 책임을 얘기할 때 연구, 교육, 사회봉사를 얘기하거든요. 사회봉사를 하면서 많은 이제 정치인들을 이제 만날 기회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제가 이제 정치인들한테 제가 거는 가장 중요한 기대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저는 교육혁명에 관심을 가진 지도자. 왜 그러냐면요. 저는 이제 학생들을 키우다 보니까는 지금 학생들이요. 그래서 21세기에 태어나서 학교 들어온 애들이 사실은 지금 20세기의 삶을 경험했던 사람들, 기성세대들과 20세기에 그러니까 만들어진 제도를 가지고 교육 방식, 교육 내용을 가지고 그냥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21세기에 태어난 애들은 말 그대로 2000년부터 2100년까지 살아가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하고 이제 이 미스매치 문제예요. 그러면 이게 기성세대가 제가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의도하지 않은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 시대 부적응자를 만들고 있다. 아이들을 그러니까는. 그래서 교육혁명이야말로 저는 가장 좋은 경제정책이라고 제가 이제 주장하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저도 100% 공감하는 게요. 결국은 우리의 미래 이 세대들, 사실은 어찌 보면 현재 세대들입니다. 이미 우리가 지금 뭐 고등학생들 이미 벌써 투표권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국을 가보면 정말
이게 어떤 딱딱하고 고정된 교실의 공간이 아니라 늘 현장에서 또 그런 현재 문제들을 토론하고 심지어는 저 투표권이 없어도 모의 투표도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그거 하면 선거법 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실에다 그냥 꽁꽁 묶어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더 자유롭게 미래를 고민하고 현재를 토론하고 또 이렇게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너무나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교육의 혁명을 이루어야 된다. 그것은 핵심적으로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현실을 오가면서 이게 뭐 교실 안에서만 공부하고 나중에 나가는 게 아니라 교실 안에 현실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특히 이번에 뭐 사실 이 이제 비대면 이 강의를 하면서 우리 서울에도 약 5만 명의 학생들이 이 뭡니까 이 노트북이 없어서 서울시와 교육청이 결심해가지고요. 거기 다 무상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 속에 또 뭐 현실이 다 있으니까 그런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그런 구조를 많이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혁명에 좀 큰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하나만 더 예를 들면요. 저는 이게 사실은 교육부에 너무 고정된 커리큘럼보다는 아이들이 원하는 걸 지 마음대로 자주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하려고 서울 그러니까 이미 대부분의 공립학교는 이미 교육부의 관할이잖아요. 그런데 이 대안학교 그러니까 탈학교 아이들은 사실 이번에 서울시가 아예 교사 월급 그다음에 캠퍼스 이걸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그 대신 조건은 마음대로 공부를 하고 싶은 가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이제 북유럽에서 하는 그런 교육이거든요. 북유럽은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3시간 이상 못 있게 한대요. 집에 가서 놀으라고 합니다. 그러고도 세계 최고의 학습력을 자랑하고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거든요. 저는 우리 교육 시스템부터 바꿔야 우리 국가의 경쟁력이 확실히 높아진다고. 이건 똑같은 생각이니까 한번. 예. 이 교육이 저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시대적으로 가장 저는 이 만학의 근원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요. 네. 교육 대상자인 10대, 20대도 행복하지가 않고 그 교육 받으면요.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도 사실은 행복하지가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기업이나 사회에 그렇게 필요로 하는 인재를 공급해 주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더군다나 이 교육 때문에 사실 부동산 투기에도 또 하나 요인이 되기도 하고 있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행을 느끼는 게 이 교육인데 왜 교육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교육을 우리가 흔히 생각해서 이게 그러니까 백년지대계라고 생각해가지고 이걸 그러니까는 임기 내에 할 수 없다는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무엇보다도요. 워낙 이해관계가 많고 모두가 교육 전문가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딱 저는 하나 중요한 걸 꼽으라 그러면 결국 인간에 대한 이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재상 뭐 이런 거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게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맞습니다. 네.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을 찾아내주고 그리고 그 하고 싶은 것을 그러니까 자기가 좀 더 깊이 좀 관심을 갖고 주도적으로 그걸 이제 그러니까는 소위 접근해보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다음에 저는 대학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해요. 대학이 그러니까 사실 학생들을 뽑는 기준을 굉장히 다양화하거든요. 다양화해가지고 학생들을 그러니까 사실 잠재력이 있는 학생을 뽑아가지고 그 학생들을 키워내는 것이 발휘할 수 있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뭐 점수 영어 국영수 점수 높은 애들만 그냥 뽑으려고 그렇게 처음부터. 국영수 잘한 거 뭐 나중에 커서 보니까 도움이 되시던가요? 그러니까 지금 충격적인 얘기가요. 2014년도 미국에서 연구한 건데 인공지능한테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습득한 지식을 인공지능형 컴퓨터한테 습득시켰더니만요. 몇십 초 분이 안 걸렸어요. 1분도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지식을 암기하고 그걸 축적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말하자면 생각하는 능력, 토론하는 능력, 그 다음에 함께 협동하는 능력. 맞습니다. 이런 걸 키워줘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육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거에 정말 동의하고요. 이것 때문에 지금 얼마나 부모님도 스트레스 받고, 아이들은 뭐 말할 나위가 없죠. 저는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1년에 수백 명씩 극단적 선택을 한다는 거. 정말 이거는 우리 성인 정말 세대가 책임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도대체 아이들이 신나서 즐거워서
못 견디게 예? 이렇게 지내야 될 그 청춘을 그냥 골방에 묶어놓고 도서관에 묶어놓고 학원에 묶어놓고 교실에 묶어놓고 이건 그렇죠. 우리가 할 일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교수님 오늘 뭐 이것만 갖고 제가 밤을 새워도 우리가 다 얘기 못하는데 교육 문제 해결해야 되고 부동산 문제 해결해야 되고 또 하나 아까 그 뭐죠 우리 저기 와이파이 이거 왜냐면 부담이 워낙 가구마다 크잖아요. 이 세 개 확실히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와이파이 문제를요 제가 사실 우리 민주당에다가 제안을 했더니 이번 총선 공약에 들어갔고요. 그다음 또 하나 제가 제안해서 총선 공약이 된 게 그 우리 신혼부부들 네. 제가 해보니까요 공공임대주택을 서울시가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한 10% 거의 돼갑니다. 전체 380만 세대 중에 40만 세대 공공임대주택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신혼부부의 절반이 해당되도록 아예 전세 보증금을 2억씩 지원합니다. 이거를 해보니까 서울시로서는 한 360억만 하니까 그 정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자만 내드리면 되니까. 돈은 은행에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제가 우리 민주당 지도부에 요청해가지고 이번에 총선 공약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음 대통령은요, 저는 이 교육혁명하고 그다음에 불평등 해소 문제, 네. 이 불평등이 어느 정도 지금 심각하냐면요, 2013년 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던 해예요. 그 당시 학자들이 계산을 해봤는데 상위 10% 하위 10% 경우는요, 부모가 상위 10% 부모가 하위 10%일 때 자녀가 상위 10% 하위 10%로 살 확률이 거의 90% 가까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부가 완전히 대물림되고 있다는 그러니까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돼서 예. 지금 거의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 갈 정도의 맞습니다. 이런 불평등 국가가 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또 부동산이고 교육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아니 지금 보니까 서울의 어떤 곳은요, 예? 아예 3년 만에 10억이 올랐어요. 아파트 하나에. 그러면 세금은 150만 원밖에 안 냈어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 같고요. 교수님, 근데 우리가 너무 서로 내용에 그냥 충실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시청자들의 좀 그 의견이라든가 질문을 맞습니다. 저희가 적극 환영하니까 교수님 좀 해주십시오. 예. 네. 그래서 제가 좀 그 질문 소개하기 전에요. 그래서 서울시 박 시장님이 제시한 저는 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제가 굉장히 주목하는 부분이 이 토지 보유세를 좀 걷어가지고 좀 공유 토지를 많이 확보하자, 토지 공유제를 좀 강화하자. 제가 그래서 제 쓰는 책에다가요, 구글 시대의 정전제 개념이다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네. 어이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소위 말해서 그 토지 보유세를 확보를 해가지고 좀 공적으로 우리가 이 토지의 공공적인 어떤 활용 부분을 좀 많이 확보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 정책적으로 굉장히 홍보가 좀 덜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대통령은 제가 볼 때는 아까 했듯이 교육혁명하고 하여간 이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은 절대 시대적인 과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불가능하다고는 생각지 않고요. 사실은 토지 세제도 좀 바꾸고 그러면 투기는 줄이고 투기 이익을 환수하고 그 대신 그 돈으로 국가가 많은 부동산을 확보해서 그걸 필요로 하는 공장 짓겠다는 분들한테는 싸게 대해주고 또 도심에 지금 뭐 이게 임대료가 그냥 천정부지로 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임대료 딱 상한선을 제한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공적 토지자들을 확립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얼마든지 국가가 저는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그 정부에서 서울시 공급하는 것 중에 용산 그 기지창에 그 짓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시선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그냥 일반 그 분양보다는 공공임대주택을 굉장히 많이 확보하고 또 서울시부터 한번 실험을 해볼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공유지, 국가나 지방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땅에 대해서는 토지를 유보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이게 4분의 1 값으로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뭐 아무튼 그런 여러 방식을 이제 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여러분 지금 시간이 이제 거의 이제 다 돼가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이 자리를 만든 이유는 제가 지도자의 중요성을 제가 이제 모두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자산이자 또 지도자인 박원순 시장님의 좀 가치를 좀 제대로 좀 알리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이걸 오늘을 계기로 해가지고 시민들과 좀 더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자를 많이 좀 구독자로 가입을 해주시고요. 그래가지고 좀 더 그러니까 소통의 기회를 좀 더 늘리는 이런 좀 기회로 좀 만들어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자리를 만드는 의미도 있습니다. 아니, 교수님 그렇게 재미없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예. 그거는 저거가 조금 난데요. 아니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한번 하셔요. 같이 한번. 예. 예.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최백은 최백은 구독자 중에서 박원순 TV 구독 안 하시는 분들, 당장 박원순 TV 구독을 좀 가서 해주시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구독자 중에 우리 최백은 교수님 멋있잖아요. 우선 감사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딱 조리 있게 정의롭게 말씀하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바로 가서 가입 좀 해주시죠. 그러면 지금 이게 확인이 되나요? 지금 얼마나 구독자 수가 늘고 있는지. 아니 지금 바로 좀 해주세요. 네. 그리고 여기 소개도 좀 해주시죠, 뭐. 네. 아유 여기 민성주님은요 너무 귀여워요. 두 분 다 구독 이미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깨동무님은 두 분 모두 구독 중이랍니다. 어유 막 올라가네요 지금. 예. 그 다음에 뭐 하시는 분도 많으시고요. 뭐 귀엽다고 그런 분이 많네. 네. 그 다음에 여기 두 분 다 좋아요. 뭐 구독하고 왔습니다. JYL이라는 분은 그러셨고. 저희 최백은 TV에는요, 이 관료들에 대한 그러니까 이 국민들의 불만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정권이 바뀌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제대로 이제 개혁이 제대로 추진이 원래 기대했던 거가 뭐 추진이 안 되는 과정에서 이 관료들의 좀 저항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들을 많이 국민들은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개혁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저도 시장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사실 외부에서 보면 그런 불만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 공무원들을 그러면 개혁의 적으로 할 거냐? 그럴 순 없죠. 그건 아니고 오히려 개혁의 주체로 그렇죠. 앞장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또 어찌 보면 공무원들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동안 정치가 지도자가 공무원들을 그냥 뭐라고 할까요?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실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얼마든지 저는 우리가 함께 같은 꿈을 꾸고 꾸고 실현할 수 있도록 막 이렇게 뭐든지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 자식들 뭐 잘못한다고 막 꾸중만 하고 그러면 되나요? 이렇게 잘한다고 맞습니다. 저도 제가 격려하고 함께 해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관료한테 이런 말을 들었어요. 이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좀 그러니까는 설득을 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 무조건 이제 그러니까 가지 말고. 그래서 저는 실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정권을 잡고 그다음에 그 정책을 그러니까 추진하는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실력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냥 검증 안 된 실력을 가지고 밀어붙였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동의받기가 힘드니까요. 그렇죠. 저항이 붙일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게 보면 이제 공무원들이 정말 이렇게 딱 지시하거나 뭔가 이렇게 제안하는 일은 아주 철저하게 잘 해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저는 더 나아가야 된다. 왜냐면 공무원들이 스스로 또 아젠다를 만들어내고 막 이럴 수 있는 창의롭고 자유스러운 그런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하로 요새 이렇게 톱다운이 이건 뭐랄까 효율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텀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도 사실 뭐 많이 부족한데 아마 서울시 공무원들 듣고 있으면 좀 그러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노력합니다. 네. 시간이 이게 지금잖아요. 저희가요. 9시 반에는 끝내줘야 돼요. 그렇군요. 그 다음에 여기 많은 지금 이 구독자들이요. 다스베이다 시청자들입니다. 다스베이다 시청자들이기 때문에 들어온 질문들 중에서 좀 이제 몇 가지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교수님. M소연이라는 분은요. 시장님 QR코드 도입은 언제쯤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지금 사실 QR코드를 이용한 기술들을 이미 서울시는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예컨대 제로페이 이거는 이미 뭐 이번에 대박 났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손님들 이번에 이제 이 방역 과정에서 보니까 이 가게 손님들이
자신의 이 이름을 정확히 써놔야 되는데 이거 안 써놓다 보니까 나중에 거기 확진자가 나오면 우리가 여러 가지 혼란을 겪거든요. 그래서 이 QR 코드를 활용해서 하면 이게 이제 사실 뭐 새로운 기술도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이미 연구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김철식 선생님은요, 관리자님, 시장님께 질문이 있어요. 질문은 날마다 쉼 없이 시민을 위해서 뛰어다니는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체력은 대단해요. 대단하죠. 네, 제가 체력 관리 좀 덜 해도 되는 게요. 어릴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골에서 중학교 3년 동안을 30리. 왕복 30리를 걸어 다녔으니까 제가 보여드릴까요 지금? 네, 제가 마라톤도 하고 산도 뭐 백두대간 탄 거 아시잖아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폰 H라는 분은요, 부동산 보유세를 더 획기적으로 올릴 계획은 없으신가요? 이거는 제 권한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세는 완화하고 보유세는 높이고 이게 세계 그렇죠. 보편적 이 원칙이더라고요. 이렇게 좀 바꿔가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많은 국민들은 그게 이제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게 실현이 안 되느냐. 이제 이런 걸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되죠. 이번에 180명이 됐으니까 우리 민주당이 이건 당연히 해야죠. 저하고도 이번에 가까운 분들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강력히 기대하겠습니다. 네, 추천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욱리라는 분은요, 시장님 저는 미니 태양광 발전소 신청해서 설치되고 9개월 지났는데 에코 마일리지 포인트 받고 나서 벌써 플러스 3만 이득인데 팬을 한 개 더 설치하고 싶은데 정책을 더 확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세상에 이런 훌륭한 위대한 시민이 계시네요. 사실은 서울시가요, 이 미니 태양광 집에 베란다에다가 태양광 100만 가구만 하면요, 원전 1기 설비 분량만큼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뭐 제가 한 집에 아마 하나밖에 지금 안 되는 모양이죠. 제가 2개도 할 수 있게 이 제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도 좀 소개 좀 하시죠. 예, 저는 뭐 여기 주로 저 박 시장님 칭찬이 많아가지고. 여기도 많습니다. 제가 소개를 안 해서 그렇지. 최 교수님 소개하는 사람 청와대 가서 뭐 일 좀 하라고 그러시는데. 그런 얘기 뭐 평상시에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요. 네, 제가 제일 잘하는 걸 해야죠. 뭘 사실은데요. 근데 좀 이제 시간이 거의 이제 뭐 다 돼가고 있기 때문에요. 좀 이제 저는 이제 이 코로나19가요, 좀 우리가 흔히 많은 뭐 전문가들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요새 유행처럼 얘기하는 게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를 거다 하는데 어떻게 다를 건지에 대해서는 별로 사실 구체적인 얘기가 없어요. 그건 뭐 얘기하는 게 글로벌화가 후퇴가 될 거다라든가 뭐 우리가 되게 예측할 수 있는 것들 현상적으로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큰 근본적인 어떤 하나의 변화가 생길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국민들은 사실 그런 거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그러니까 또 준비를 하는 것은 지도자였던 하나의 몫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점에서 어떤 변화가 사실은 우리한테 어떤 쓰나미가 사실 다가오고 있는지. 교수님, 저는 늘 시민의 정부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물론 지도자가 스스로 저는 통찰력과 또 추진력, 이런 결단력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시민들의 이런 꿈과 소망, 그 다음에 이런 구상, 아이디어, 제안들을 잘 모아내서 그걸 이렇게 하나의 힘으로 몰고 가면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서울시가 갖고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들이 있는데요. 저는 민주주의 서울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만들었거든요. 거기서 시민들이 누구나 제안하고 또 토론하고 심지어는 필요하다면 표결까지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우리가 앞으로 좀 중요하지 않는가.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 뭐 비대면 사회를 하는 디지털 혁명도 올 것이고, 또 글로벌보다 저는 로컬이 이제 훨씬 중요해지니까 이런 뭐 지역 공동체나 사회적 경제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재벌 기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마을에 이런 여러 그런 스타트업 이런 것들이 중요한 시대가 되고, 이런 것들을 저는 결국 우리가 크게 합의할 수 있는 것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스스로 논쟁하고 제안하고 합의하고
이런 과정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똘똘 뭉쳐서 시민들이 합의하는 것들을 추진할 수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잠깐 방송 중이에요. 뭐 일부 그러니까 이상한 잡음이 혹시 들렸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저희가 방송하는 곳이 지금 시장 집무실입니다. 집무실이다 보니까 사내 방송이 잠깐 지금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양해해 주시고요. 저는 이제 근데 있잖아요. 제가 이제 오늘 그 해외 뉴스에서나 접한 것 중에 사실은 우리가 평상시에 가끔 접하는 뉴스인데 이런 뉴스를 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체온을 고려할 때 견딜 수 없는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온도가 지금 이제 높아지는 지역이 꽤 생기고 있다. 네, 기후 변화. 예,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대개 보게 되면 쓰나미가 이제 우리가 몰려올 때는 이미 늦은 거잖아요. 대피하기에. 그렇죠, 그렇죠. 예방해야죠. 그렇죠. 예방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비해 가지고 이번에도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이게 인수 공통 감염병이라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사람이 자연을 파괴해가지고 동물의 서식지가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동물들이 그러니까는 이 동물의 서식하던 바이러스들이 동물들이 그러니까 사람하고 같이 했더니 경계가 무너지게 돼버려요. 그리고 동물을 막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요. 야생 동물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게 던져주는 저는 함의는 인간이 생존을 하려면 동물도 같이 생존을 하게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이 생존하려면 자연과 같이 공존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저는 지금 우리한테 큰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근데 상당히 보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사실 대응을 하는 거 보게 되면은 너무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 행동으로 안 옮겨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구도 자기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게 쓰나미고 뭐 대형 산불들이고 기후 변화이고 그 다음에 이 북극에 얼음이 녹는 것이고 이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는 아마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어떤 생태적 문명으로의 전환이 굉장히 큰 화두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이런 기후 변화 이런 것을 위한 전 세계 1200개 도시들의 협의체가 있습니다. 이 글레이라고 하는. 거기 제가 회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선진국일수록 이런 기후변화에 대응력이 훨씬 강하고 시민들의 인식도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생태적 변화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도 저는 또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생태적 전환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원시대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뭐 대안적 에너지를 전환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어떤 새로운 산업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오늘 굉장히 중요한 저는 질문을 화두를 던지셨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어떤 도시 속에서 이걸 말하자면 전환해내는 이런 노력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님하고 제가 이제 아까 그 관료들의 어쨌든 간에 협력을 끌어내야 된다는 이런 이제 취지를 이제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 여전히 일부 시청자들께서는 이명박 박근혜 때 공무원들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가 이런 질문을 던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그 사실 유행했던 하나의 그 말 중에 영혼이 이 그 공무원들은 그러니까 영혼이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러니까 말이 한때 이제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는 그 인수위에 가가지고 그 고위 공무원이 답변을 하면서 이제 나온 이제 저는 발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는 사실 눈치를 보면서 그러니까는 기계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저희가 공무원 관료들의 그러니까 협력을 끌어내는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사실은 저는 청와대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정치실 같은 데 속에서의 과감한 시든 간에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 역할을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뭐 배제하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까 제가 이제 좀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 실력을 좀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관료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복종을 그러니까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죠? 이제 그런 점에서 결국은 실력과 그 다음에 그 실력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얼마나 그 정권이 이 방향에 대해서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느냐. 그죠. 도덕적이고. 예. 그죠. 맞습니다. 청렴하고. 그리고 실력 있고. 전문적이고. 이런 정치.
이런 리더가 생기면 공무원들은 사실 따라가는데도 굉장히 마음이 편하고 좋겠죠. 그런데 만약에 정말 이게 투명하지도 않고 윤리적이지도 않고 불법적이고 이런 것들을 마구 시키는 그런 지도자가 나타난다면 공무원들은 정말 고민스럽겠죠. 그리고 따라하다가 사실은 또 같이 감옥 가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제가 성함을 잊어버렸는데 그 당시 전남 5.18 당시에 전남 도경 청장이셨습니다. 예. 이분은 그 당시에 말하자면 그때 진압 부대가 이 경찰력도 진압하는데 참여하라고 한 걸 과감히 이분은 거절했고 나중에 아마 그것 때문에 감옥도 가시고 그랬던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불법에는 말하자면 그건 복종할 의무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무원상이라고 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제대로 되고 또 저는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공무원 노동조합을 저는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도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단체 교섭도 하고 단체 행동은 물론 예를 들어서 경찰이나 군은 하기 힘들겠죠. 그렇지만 나머지 공무원들은 저는 그런 것까지 행사할 수 있게 하면 사실은 그 함부로 못하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논쟁이 돼서 언론이나 국민들이 다 할 수 있게 되니까 저는 프랑스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다 그게 보장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뭐 과거에 보면 청와대가 너무 이게 뭐랄까 황제적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정말 온 국민이 불행해질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공무원들이 정당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풍토와 또 제도적인 장치를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구독자 중에 한 분이요. 프리맨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이런 시장님한테 의견이자 이제 질문을 올렸는데 뭐냐면 내일 모레 애가 나오는데 살집이 없어요. 살집 좀 구해주세요. 살집? 지금 만약에 서울에 사신다면 결혼하기 6개월 전부터 결혼한 지 7년까지 되는 분은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미만이면 서울시에 요청하면 2억까지 지원합니다. 그리고 아이도 놓고 그렇게 하시면 그게 10년까지도 보장이 됩니다. 그러면 2억 지원을 대출로 지원받고 그렇죠. 자기 돈 1억에다가 한 1억 정도 하면 1억 정도 하면요? 살 수 있죠. 예. 3억을 가지고요? 물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좀 강남 같은 데는 좀 비싸겠죠. 근데 3억 정도면 대체로 신혼부부가 살 만한 그런 집은 된다는 겁니다. 3억 가지고 강북에 아파트 전세 얻기 만만치 않을 텐데요. 너무 좋은 데는 좀, 저희 서울시가 더 해드리면 좋지만, 3억 정도 예상하면 물론 이제 본인이 조금 더 보탤 수는 있죠. 더 좋은 집에 가려면. 서울시가 보증하는 2억 원, 그래도 거의 무이자이기 때문에요.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2억은 기본으로 깔고, 자기가 보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보유세 같은 걸 많이 걷어가지고 공공토지를 많이 확보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정책적으로 지지를 좀 이제 하는 입장인 것이요. 공공토지를 그러니까 많이 확보를 해야지만이 공공임대주택도 이제 많이 공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번에 공공토지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게 그 집값 올라가는 거를 그러니까 잡는 노력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살 집을 어쨌든 간에 장기적으로 소위 말해서 집값 걱정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러니까 교수님, 제가 10년 서울시장을 하면 지금 이제 40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시장을 제가 말하자면 3번밖에 못해서 그런데요. 한 번 또 10년을 저가 하기는 어려우니까 저는 하고 싶지만 또 그 다음 사람이 10년을 하면 20%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정책을 하면 30%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비엔나에 갔더니 비엔나는 공공주택이 40%에다가 사회주택까지 치면 80%가 돼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사회민주당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비엔나 시장을
그러니까 70년을 해온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정책을 잘 펴는 사람은 그냥 평생을 시장하게 사실 해야 되는데, 아니, 저를 꼭 해달라는 뜻이 아니고,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을 다음에 또 뽑아주시면, 거기 이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질문 중에 잠깐 빌라도 대출되냐고 나왔네요. 빌라, 저희들 뭐라도 됩니다. 예. 왜냐하면 2억을 일단 신혼부부들의 경우는 지원하니까. 근데 오늘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보니까, 그 2억보다 조금 더 올려야 되겠다. 네. 지금 집값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집값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 그게 사실은 지금 거의 지금 대통령께서도 지난해 연말에 국민들과의 대화를 가지면서 원래대로 좀 돌려놓겠다는 이런 이제 좀 비슷한 표현을 하셨었는데, 국민들이 볼 때는 아직 그러니까는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그게 사실은 국민들을 많이 집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고 있죠. 근데 사실은 서울만 하더라고요. 주택 보급률은 이미 95%가 넘었습니다. 근데 자가 보유율은 50%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는 한 사람이 여러 채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저는 세금을 걷어서 그 돈으로 더 많은 임대주택을 지으면 돼요. 저는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 저는 이제 정부에서 흔히 안정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는 안정화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 정상화시켜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안정화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집값이 많이 오르는 것도 싫지만은 떨어지는 것도,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는 좀 싫어하는 이런 것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 다주택자들이 집을 저는 내놓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 새로운 집을 짓기 이전에 먼저 다주택자들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집을 내놓게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부족했을 경우에 공급을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을 보완할 수는 있지만은, 그걸 위해서 그러니까는 다주택자들이 왜 집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느냐? 기대 수익이 높기 때문에 하는 거라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요. 그만큼 이익의 상당 부분을 환수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놓게 할 만큼 해야 된다 이거죠. 내놓게 할 만큼요. 교수님,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부동산 하나만 갖고도 밤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답이 딱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제 다음 2부를 예약하고 끝내자는 거죠? 교수님, 너무 아쉽네요. 저는 이제 이 시장님이 워낙 개혁 성향의 어쨌든 간에 지도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하는데, 사실은 아까 이제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특별한 상황이 전개될 거기 때문에 저는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경제학자로서 하나 정책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마지막으로 있는데요. 저는 이번에 이제 전국민 고용보험제와 더불어가지고 국가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전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어느 나라 보게 되면은 실업률이 한 3% 이상에서 한 5% 정도는 실업률이 어느 때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고용 상태도 그러니까 실업률이 제로인 상태가 아니라, 그러니까 시장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실업률이 한 3 내지 한 5% 있어요. 현재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난 20년간 평균을 내봤더니 한 3.7% 실업률이 존재했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국가에서 한 3% 정도를 의무적으로 이걸 이제 그러니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건데,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우리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이라든가 마을기업 같은 거 있잖아요. 박 시장님이 많이 그냥 육성을 하고 있는, 지원하고 있는요.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는 사실 이 사업을 만들고 거기에 일자리를 이제 그러니까는 거기에 연관된 일자리가 만들어질 때 그걸 이제 국가가 재정으로 최저임금 정도의 수준을 지원을 해줬을 때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지금 최저임금을 월급을 따지게 되면 179만 5,310원이거든요. 주휴수당 포함해가지고요. 그걸 12달러로 계산을 해가지고 한 경제활동 인구의 3% 정도를 지원해 주는데요. 1년 예산이 들어가는 게 어느 정도나 들어갈 것 같아요? GDP 대비해가지고요. GDP 대비해가지고 그거 해봤자 한 2%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실업 문제를 상당한 그 부분을 해결하게 되면요. 여러 가지 불수적인 효과가 나타나는데 기업들이 그만큼 시장에서 노동력을 고용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찾기 힘들기 때문에 임금 인상 압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분들이 어쨌든 간에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은 시장 수요도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국가가 좀 일자리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장해주는 최종 고용자로서 정부가 해야 된다는 것이 선진국가들의 사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있는 개념이거든요. 교수님, 저희들은 돈 좀 주세요. 아니, 이게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이게 지방분권에 또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8대2입니다. 그러니까 8을 중앙정부가 쓰고 서울시, 부산시, 울릉군,
뭐 진도군 다 합쳐봐야 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진짜 너무 많은데 그렇죠. 예. 이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청년수당. 예. 우리가 뭐 작은 돈입니다. 사실 50만 원씩 6개월 주는 건데요. 그거 지금 10만 명을 우리가 3년에 걸쳐서 그래도 우리 청년들이 한 번은 받아볼 수 있게 이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 주머니를 짜고 짜서 또 하고 그 다음에 뉴딜 일자리라고 요게 이제 190만 원을 적게는 1년, 많게는 2년까지 주는데 이 5천 명을 저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청년들은 실업 상태에 있지 않도록 그러면 이제 이 뉴딜 일자리의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 하고 뭐 이 경험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실업자로 남기게 우리 청년들을 한다는 것은 저는 국가에 정말 이건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번에 이제 국회가 또 우리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됐으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좀 더 교수님 한번 강의 한번 하시죠. 제가 의원님들 모이게 할게요. 제가 제안 드리는 거는요. 네. 중앙정부 들어가서 이제 큰일 할 기회가 있을 때 꼭 좀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네. 예. 네. 마지막으로 좀 이제 댓글 들어온 것들을 한번 좀 봐주시죠. 예, 예. 박원순 TV. 네. 그리고 푸른 달빛 이분은 청년수당 큰 도움 됐어요. 아마 받아보신 것 같고요. 예. 다음에 주진이 형님도 한번 불러라고 하는데요. 네. 그 다음에 저보고 아이디어 뱅크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시장님 덕분에 20대 청년 조카가 서울시에서 혜택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분도 계시고요. 이건 하면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성시중 씨는 혁신의 아이콘 뭐 이렇게 칭찬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범 세배님은 갓백은 교수님 나오셨네요. 아니, 성을 바꾸셨어요? 네. 그 다음에, 네, 여기 또, CHI 킴님은요, 시장님 왜 1주택인 저는 세금을 배로 내야 합니까? 세금 1주택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파란 물약, 나도 서울시장 서울의 소리 사랑합니다. 리틀보이는 두 분 환상의 조합입니다. 자주 뵈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김난희 씨는 청년주택 좋습니다. 교수님도 소개 좀 하시죠. 예, 제 들어온 것 중에는요. 네. 요즘 이제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이번에 4.15 총선 겪으면서요. 진짜 진보 민주 진영이 한 20년, 30년은 최소한 장기 집권을 하면은 사회가 엄청 바뀔 것 같다. 네. 이제 이런 이제 이 꿈들을 꾸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자만하지는 말고. 그렇죠. 예. 우리가 열심히 실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더불어시민당 당대표 끝나면서요. 네. 국민이 무섭다. 예. 그러면서 이제 진짜 실력을 보여야 된다. 더 이상 야당 탓할 수 없다. 네.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근데 당대표 하셨는데 계속 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저는 저는 부럽던데. 당대표까지 해봤으니까 해볼 거 다 해봤으니까 더 미련이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저는 시민들이 저희가 사실 그러니까 그동안의 민주주의 제가 모두 얘기했듯이 민주주의 쟁취와 발전을 시키면서 저는 우리 사회만큼 많은 희생을 치른 사회도 많지 않다고 보고요. 그 결실이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상당히 문화적인 역량들이 굉장히 진화했고, 그리고 그래서 그 광화문 촛불 이 문화재때 보게 되면요. 제가 그때 저도 감탄했던 게 뭐냐면 촛불 농이 떨어짐 있잖아요. 촛불 농까지 긁어가지고 치우고 가는 우리나라 시민들이요. 그거 보고 제가 이건 사실 감탄을 했었는데, 지난해 이제 여의도나 이제 그러니까는 이 선초동에서도 이제 비슷한 모습이 이제 재현되는 거 보면서 저는 그게 바로 이번에 K방역이 어쨌든 간에 이 밑거름이 됐었구나 하는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전폭적으로 동의하는 게요. 네. 사실 이번 K방역이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다. 네,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사실 이 다른 나라들은 뭐 막 보니까 막 도시를 그냥 아예 봉쇄해버린다든지 교통을 완전히 차단했거든요. 런던만 해도요. 아예 그렇죠. 지하철 그냥 다 끊어버렸어요. 그렇죠. 우리 서울시는 그냥 뭐 밤 12시까지 그냥 지하철 타 다니고 도시 기능이 다 유지됐잖아요. 이 개방된 시민들의 어떤 협력과 연대 힘, 이게 이번에 제대로 작동된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적인 체제라는 게 사실은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 밥 먹여주는 겁니다. 맞습니다. 말하자면 시민들의 이런 자발적 헌신과 또 이런 어떤 투명한 정부의 어떤 이 리더십과 또 신속하고 이 과학적인 힘에 뒷받침된 이런 또 기술력,
이런 것들이 이번에 종합적으로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는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길게 보면 정말 우리 현대사라는 게 남의 나라 식민지도 됐죠. 또 분단됐죠. 그 다음에 한국 전쟁 경험했죠. 그 다음에 독재 경험했잖아요. 이런 정말 현대사회에서 가장 극악한 고통이라는 고통은 다 받아봤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불사조처럼 일어난 겁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의 단련되고 축적된 그런 민주주의 역량이 이제 막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뭐 외신이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선진국인 줄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만 모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물론 앞으로도 가야 될 게 많습니다. 아직 우리가 중진국의 문턱에 아직도 갇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자신감과 그런 용기, 그 다음에 혁신과 이런 전환을 통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표준국가가 되고 서울시가 표준도시가 되는 저는 그런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그 춘천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춘천에 거기 레고랜드라고 만들면서 이제 그 선사 시대부터 이제 문화재가 발견돼가지고 안타깝더라고요. 중도 유적이요. 그래서 국민청원 운동하는 거에 제가 이제 지지를 보내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를 대한민국을 세계가 부러워하게 된 거,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이렇게 자긍심을 갖게 된 거, 이런 것들이 요새 K 방역이 나온 것이 이게 그러니까 돈에서 나온 게 아니다. 이게 문화의 힘이고 민주주의의 힘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번에 이제 K 민주주의가 K 문화를 만들고 K 문화가 우리의 K 방역을 만들고 그다음에 K 경제를 만들죠. 그렇죠. K 경제를 제가 이제 얘기를 이제 설파고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출판사에서 K 경제에 대해서 좀 책을 좀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미국의 아마존 출판사가 먼저 저기 내놓고 싶다고 그 제안이 나오더라고요. 아마 지금 같으면 할 겁니다. 하버드가 교수님 책 내는 거 영광이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지금 아까 아주 적절하게 그 외신 보도를 비유를 잘 표현해 주시는데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이게 성숙해졌는지를 우리 국민들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주눅이 들어 있었던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요. 근데 이제 이번 기회에 이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저는 자긍심이 높아졌다고 생각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저희는 이제 K 경제까지 만들어내면은 우리 사회는 진짜 세계의 중심 국가로서 아까 이제 표준도시 얘기하고 그랬지만은 표준 국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날이 저는 멀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요. 그걸 위해서 저는 제가 모두에 강조하듯이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지도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국민의 행복은 결정된다. 이렇게 저는 그 지도자가 제가 보기엔 최 교수님 말씀만 잘 듣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말씀을 잘 들으면 됩니다. 제가 보기엔. 끝으로 이 박원순 TV 좀 한번 홍보 좀 해주시죠. 네. 아니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도 연대의 힘입니다. 오늘 우리 최백은 교수님과의 콜라보는 내용상으로도 꿀캠이었지만 제가 보기엔 또 우리가 서로 이 팔로우들 우리 또 함께 보면 서로 응원할 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 저를 사랑하는 이 팔로우들은요 다 우리 또 이 최백은 교수님 이 최백은 TV로 옮겨가시고 또 반대로 최백은 교수님 팔로우는 또 구독자는 우리 박원순 TV로 옮겨와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이거 한번 하시고 파이팅! 저도 이제 맺은 말을 한마디만 좀 남기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5월 달부터 제가 라이브로 전환을 하면서 금요일 날 8시 30분부터 라이브로 전환을 하면서 제가 두 차례 강연 비슷하게 방송을 했었고요. 오늘 세 번째 오늘은 이제 좀 형식을 바꿔가지고 우리 사회 지도자들을 좀 같이 만나서 듣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요. 그래서 제가 포스트 코로나 우리 사회 진로를 묻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평소 존경하는 이 분이시자 개인적으로는요. 그다음에 우리 사회 소중한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분이신데요. 박원순 시장님과 오늘 이제 첫 인재니까 우리가 이런 대담 프로그램을 좀 가져봤습니다. 두 재미없는 남자가 오늘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여러분들의 응원을 가지고 저희들로 성장할 수 있는 거니까요. 박원순 시장님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백은 TV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의 콜라보는 우리 사회가 진짜 선진 문화국이 될 때까지 계속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제가 마지막 한마디.
제가 우리가 시민의 연대의 힘 예. 이랬더니요 고대 출신이 질투한다고. 자, 재밌었잖아요. 아, 이거 진짜 진짜 60대 개그 같네요. 네네. 아우 다 재밌다고 그러시는데요. 귀엽네요. 네, 다음에 또 2부 한번 언젠가 예. 한번 또 연결 한번 하시죠. 다음에는 한번 우리가 코로나 빨리 끝나길 바라면서요. 예. 포장마차에서 한번 하시죠. 아 그러시죠. 한번 빨리 그래서 포장마차 사에서 하기 위해서 코로나19가 빨리 이 종식되기를 맞습니다. 기원하겠습니다. 그 이번 주 주말이 지금 분수령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공무원들 지금 다 현장에 막 지금 그러게요. 단속 나가 있습니다. 예. 저는 근데 위험한 고비를 지나가고 있다고 봐요. 어떻게 대처에 따라 달려 있는데 서울시가 상당히 굉장히 저는 방향 제시를 잘해줬다고 봐요. 그 사실 익명 검사와 무료 검사가 네. 굉장히 저는 하나의 제가 열심히 해서 딱 국익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가두어서 예. 잘 정리하겠습니다. 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